아니, 집에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신발 벗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시어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며 지만 생각하는 못된 며느리. 그리고 일주일 뒤 일어난 사이다 같은 통쾌한 반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어온 눈물겨운 희생과 그들의 인생 이막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신 부모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주인공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나침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30년 동안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최영자입니다. 서울 종로 골목 안쪽에서 30년간 찻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찻집 준비를 했어요.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도 따뜻한 차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가게 바닥도 쓸고 닦고 찻잔도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명절이라고 딱히 갈 곳도 없었기에 설날에도 장사를 했었죠. 주변 상인들은 최 여사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떠난 후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어요. 특히 큰아들 민재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최 여사님 민재가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요 라고 하실 때마다 온몸에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울지 않고 엄마, 내가 이제 남자니까 든든하게 있을게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13살배기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때부터 전 민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민재 생각만 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찻집에서 손님들께 커피를 내리면서도 우리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꼭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 때가 많았지만 민재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찻집에서는 매일 새로운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자식 얘기를 하시며 한숨을 쉬곤 하셨죠.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전 달랐어요. 민재가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공부방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어도 걱정되기보다는 기특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조금 삐뚤어진 성격이었어요. 공부도 평범했고 사춘기 때는 매일같이 저와 싸웠죠. 엄마는 왜 오빠만 챙기고 나는 안 챙겨주냐며 떼를 쓰곤 했어요. 수진이의 방에서는 자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그때 민재의 공부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수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신 만큼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겨울에는 장작을 패서 난로에 불을 지피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차를 끓였죠. 손님들 중에는 최 여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전 괜찮다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무슨 고생이겠냐면서요. 수진이는 20살 때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수진이와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 때도 시댁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전화해도 엄마 나 지금 바빠라는 말만 하고 끊곤 했어요. 민재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며칠 밤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30년 동안 찻집을 하면서 처음으로 3일 동안 문을 닫고 푹 쉬었습니다. 그만큼 행복했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도 최 여사님, 아들 자랑이 대단하시네요 라며 축하해 주셨죠. 민재의 회사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하고 5년 차에는 과장이 됐어요. 월급도 꽤 받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돈으로 저한테 용돈 한 번 주지 않았어요. 회사 생활이 바빠서라는 핑계만 대곤 했죠. 그래도 전 이해했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가진 건 찻집과 작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전부 정리해서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은행 적금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했죠.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가 꼭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모든 걸 바쳐 자식을 키운 게 결코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찻집을 정리하던 날 30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보낸 세월, 손님들과 나눈 이야기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본 시간들, 모든 게 눈물로 보내야 할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앞으로 겪어야 할 서러움이 이보다 더할 거라는 걸요. 며느리 소희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네요. 봄바람이 살랑이던 4월이었어요. 민재가 어머니,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며 데리고 온 사람이었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단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님이 되어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민재 씨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첫 만남에서 소희가 한 말이에요.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딸 수진이가 떠나고 난 후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제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연신 어머니가 내리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도 저를 먼저 데려가더군요. 어머니께서 먼저 봐주셔야 마음이 편해요라면서요. 얼마나 속이 깊은 애인가 싶었죠. 결혼식 전까지도 소희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주말마다 찻집에 와서 일도 도와주고 제 건강도 챙겨주었습니다. 장모님도 며느리 얻으셨다고 좋아하시지만 저는 어머님이 더 좋으세요. 친정엄마 같아요. 그런 말도 자주 했어요. 결혼식 날 소희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하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소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혼집에 찾아가면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라며 문전박대를 했어요. 처음엔 신혼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명절에도 시댁은 1년에 한 번만 봬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대요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제가 끓여간 된장국도 저희는 다이어트 중이에요라며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했죠. 꺼내 먹은 적도 없을 거예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신랑도 부담스러워해요. 소희의 이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민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자기 마누라 편만 들었어요. 제가 전세 자금 다 대준 집인데 제가 왜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애들은 다들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하지만 소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 생일날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문자 한 통으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고만 보내더군요. 민재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소희가 피곤하대요. 다음에 찾아뵐게요라고 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소희는 제 친구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가 반갑게 부르자 모른 척하고 가버리더군요. 옆에 있던 친구가 영자야, 저게 너희 며느리 맞아?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소희의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장모님 생신에는 백화점 상품권에 케이크까지 들고 가면서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죠. 명절 때마다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기로 했는데 소희는 항상 핑계를 대며 친정으로만 갔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라는 말만 하면 민재는 무조건 장모님 댁부터 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홀로 명절을 보내야 했어요. 어느 날은 소희가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저를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구식이에요. 자식한테 매달리기만 하고 좀 알아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희는 제가 해준 음식도 못 먹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유기농만 먹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은 좀 건강에 안 좋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평생 장사하면서 익힌 솜씨로 정성껏 만든 반찬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죠. 설날에 세배하러 왔을 때도 소희는 시큰둥했어요. 세뱃돈을 주려고 해도 어머니, 저희가 어디 돈이 필요해서 세뱃돈을 받나요? 라며 거절하더군요. 그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라고 주려던 건데 소희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민재와 소희는 제 생활을 완전히 통제하려 들었어요.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고 찾아가는 것도 금지했죠.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요. 그렇게 3년을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찻집에서 일하는 시간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찻집에서 마지막 영업을 하던 날이었어요. 단골 손님들께 마지막 커피를 내려드리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수십 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죠. 처음으로 제 모습을 거울에서 마주했어요.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30년 동안 찻집을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미용실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이 살았죠. 영자 씨, 이제 좀 쉬엄쉬엄 사세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30년 단골이신 김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나 봐요. 그날 밤 혼자 찻집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민재 어릴 때부터 모아둔 사진첩을 보면서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하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 때 상장 받던 모습, 대학교 입학식 때 꽃다발 들고 찍은 사진. 그 모든 순간이 제겐 행복한 추억이었는데 민재에겐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더군요. 결심했습니다. 민재 부부에게 준 신혼집을 되찾아오기로요. 법적 절차를 밟아 집을 되찾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까 당연한 권리였죠. 민재와 소희는 발칵 뒤집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민재가 찾아와서 따졌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0년 운영하던 찻집도 정리했어요. 찻집을 정리하면서 손님들이 얼마나 아쉬워하시던지. 최 여사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어디 가서 마시나요? 그렇게 물으시는 손님들께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60이 넘어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산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렜어요. 되찾은 집을 팔아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전원주택을 샀어요. 서울에서 조금 멀지만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는 예쁜 집이었죠. 부동산 아저씨가 이 나이에 무슨 시골이냐고 만류하셨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민재는 제가 시골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하고 사시려고요? 저희랑 가깝게 사셔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다 핑계였죠. 제가 가까이 살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 30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진 않았어요. 민재가 첫걸음마 뗐던 마루, 수진이가 글씨 연습하던 방, 모든 게 추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세요. 민재가 무릎까지 꿇었지만 전 돌아서서 대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였어요. 홍천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시작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더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삶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요. 전원주택에 도착해서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최영자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홍천에서의 첫날,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아, 이런 게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한동안은 그 시간에 깨면 어리둥절했죠. 더 이상 가게 문을 열 필요도 커피를 내릴 필요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요리, 원예, 노래교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군요. 망설임 없이 등록했죠.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윤옥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즐겁게 지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첫 친구예요. 윤옥이도 저처럼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살다가 이제야 자기 삶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요. 요리 수업에서는 평생 장사하면서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요리를 배웠어요. 특히 이탈리아 요리가 재미있더군요. 파스타를 만들 때 면을 삶는 시간이나 소스의 농도를 맞추는 게 커피 내리는 것과 비슷했거든요. 영자 씨, 당신이 만든 파스타가 시내 레스토랑보다 맛있어요. 윤옥이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는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텃밭 가꾸기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고생했죠. 모종을 심어도 죽고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동네 할머니들께 비법도 전수받고 유튜브도 보면서 공부했죠. 최 여사님,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나? 비결이 뭐예요? 이제는 제가 키운 채소를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됐어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제 자랑거리예요. 아침마다 토마토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내가 이 나이에 산을 오를 수 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재미있더군요. 매주 새로운 산을 오르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영자 씨, 산 정상에서 보는 당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윤옥이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정말 그랬나 봐요. 산에 오르면서 제 안에 묵은 감정들이 하나둘씩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윤옥이와는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둘 다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윤옥이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요. 이제는 제가 주인공인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최영자로 사는 거죠. 문화센터에서 배운 춤도 제 삶에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나더군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최고령 실력자라고 칭찬해 주실 때는 마치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봐요. 그리고 말하죠. 최영자 씨,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거울 속에 제가 환하게 웃어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은 어깨,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주변 사람들도 저의 변화를 느끼나 봐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이 최 여사님, 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정말 달라지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이제는 제 시간표도 생겼어요. 월요일엔 요리, 화요일엔 춤, 수요일엔 등산.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즐거움이에요. 자식 생각에 한숨 쉴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어요. 더 이상 민재 걱정, 소희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칭찬 덕분에 더 힘이 나네요. 챕터 5를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천으로 떠난 뒤 민재와 소희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소희의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신혼집을 잃고 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갔더군요. 얘는 평생 엄마 품에서 응성만 부리다가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네요.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일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희가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 걸 들었다면서요. 서울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군요. 은행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전세금 반을 대출받고 생활비까지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다고 하더군요. 소희는 명품백도 팔고 결혼할 때 했던 예물도 다 처분했다고 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민재가 제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속지 않았죠. 그동안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는 제가 도와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민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다가 결국 승진해서 누락됐다고 하더군요. 같은 기수 동기들은 다 차장으로 승진했는데 민재만 과장으로 남았대요. 최 과장 아들내미가 결국 무너졌다더라. 동네 슈퍼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민재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서 폭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대요. 예전에는 얼마나 모범사원이었는데 이제는 눈총 받는 직원이 됐다고 하네요. 소희는 더 심각했어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으로 병원을 다니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대요. 전에는 얼마나 당당했었는데
이제는 지하철역 앞 분식집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았나 봐요. 이웃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결국 소희는 민재와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도망갔대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오갔다고 하더군요. 경찰서까지 가는 큰 싸움이 났다고 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재가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들려줬지만 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제는 그 아픔을 민재도 알았으면 해서요. 소희는 결국 고향인 전라도 순천으로 내려갔대요. 친정에서조차 늙어서 돌아온 딸이라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나요? 다 지나간 일인데. 동창 모임에서 만난 소희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하신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딸 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숙이신대요. 민재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다고 해요. 하지만 장사가 쉽지 않았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만 하다가 결국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대요. 영자 씨, 당신은 이제라도 벗어나서 다행이에요. 저런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할 뻔했잖아요. 윤옥이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맞아요. 전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밤잠 설칠 필요도 없어졌죠. 가끔은 민재가 불쌍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를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는 민재도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챕터를 감동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선택이 이기적인 게 아닐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 당신은 우리 모임의 희망이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었어요. 문화센터 회원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실 때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머니들도 용기를 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재테크 공부도 시작했어요. 은행 직원이 추천해준 재테크 강의를 들으면서 노후 자금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민재한테 줬던 돈으로 전원주택을 산 게 오히려 축복이 된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요즘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얼마 전에 민재가 또 찾아왔어요. 하지만 전 이제 단호해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도 소중해. 너희가 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지키며 살아갈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더 이상 죄책감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해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산을 오르면서 풍경 사진도 찍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워서 이제는 SNS도 즐기고 있죠. 제 나이에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특히 윤옥이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기로 했죠. 다음 달에는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거라 설레네요. 가끔은 옛날 찻집 생각도 나요.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그때의 고생이 더는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처럼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걸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60이 넘어서 시작했잖아요. 지금의 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설렘이에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소중한 한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용기 내는 순간이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버로서 인생 제2막을 펼치고 있는 62년 범띠 언니, 저 마음의 등대가 구독자분들의 밝고 지혜로운 실버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의 등대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 두 분을 랜덤으로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마음의 등대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